반갑습니다. 2학년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원 열기관의 열 효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오프라인 때 나눠주었던 학습지는 이 동영상하고 책을 보면서 학습지에 스스로 필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동하는 에너지. 그래서 열 자체에 이동하는 에너지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은 에너지에, 온도가 높은 물체에다가 이렇게 온도가 낮은 물체를 이렇게 대 놓으면,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물체를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는 이 에너지가 바로 열입니다. 열. 이게 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열평형 상태였는데, 열평형 상태는 더 이상 열 이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제 열 이동을 못하는 상태. 그럼 열 이동을 못하려면, 열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 열이 이동을 못하려면 온도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열평형 상태라는 말은 온도가 같아진 상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열역학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봤던 개념이 팽창하는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 이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그럼 기체가 일을 하려면 먼저 일의 정의에 따라서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구해봤습니다. 그죠? 일은, 잘못 썼네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표현할 때 기체에서는 이제 힘, 질량, 이런 것 대신에 기체에서 주로 표현한 거는 압력하고 부피로 표현한다 그랬죠. 압력, 부피, 온도를 이용해서 기체의 상태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압력은 어떻게 되냐? 이 압력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였냐면 면적분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적에 이만한 A라는 면적에 F라는 힘이 주어졌다. 그럼 이때 압력은 얼마냐? 이때 압력이 A분의 F가 되는 거죠. 그렇죠? 5N이 5제곱미터에 주어졌다. 그럼 압력은 5N 나누기 5제곱미터 해서 1N per 미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뉴턴 per 미터 제곱을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또 썼습니다. 그죠? 그쵸? 파스칼. 그럼 이게 압력의 정의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힘을 구할 수 있는데, 힘은 압력에다가 그 압력이 작용하는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압력이 작용하는 면적, 여기다가 이동거리 S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 면적 곱하기 이동거리를 하면 이런 실린더가 있는데, 요 면적, 이 면적이고 여기에 기체가 있습니다. 기체 압력이 P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압력으로 이 면적 A의 압력을 주고 있는데, 이 피스톤이 이만큼 이동했다고 합시다.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요 면적하고 이동 거리를 곱한 요거는 뭐냐면, 이건 결국은 증가한 부피 양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은 P에다가 델타 V를 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일을 한다는 말은 부피 변화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와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요 R이 면적, 요 P하고 델타 V 곱한 요 면적이 바로 기체가 한 일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와 열역학 1법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어떤 요 기체 입자들이, 기체들이 가지는 에너지인데, 기체들이 가지는 일단은 에너지가 뭐였냐면, 요 질량이 있고 속도가 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죠. 그 다음에 기체하고 기체 사이에서 서로 당일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집니다.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그럼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서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루는 기체들은 이상 기체입니다. 이 이상 기체는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자의 크기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무시합니다. 무시. 크기도 무시하고 작용하는 힘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에너지만 가지냐면 얘가 가진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따져볼 때는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은 운동 에너지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는 뭐와 관련이 있냐? 요 운동 에너지는 이 K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요 온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 절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온도라는 개념, 온도라는 값을 측정을 해서 이 내부 에너지를 구한다 그랬죠. 이 온도는 여러 가지 온도 중에서 절대 온도였습니다. 절대 온도.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요 기체의 개가 있는데, 요 개에 공급된 에너지가 있다. 열이 공급됐다. 여기 고온에서 이쪽으로, 여기가 저온이겠죠. 이쪽으로 열이 공급됐다. 그럼 공급된 에너지가 있겠죠.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럼 요 에너지로 하는 거는 뭐냐? 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요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럼 이 기체를 밀어내겠네. 이 피스톤을 밀겠네요. 그럼 얘가 밀리면 부피 변화가 생깁니다. 부피 변화가 생긴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외부에서 공급된 열이 뭐 하냐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또 외부에 일을 한다. 외부에 일을 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을 나타낸 식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또 델타 U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Q 빼기 W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연력학 과정들을 설명해 보았죠. 그럼 연력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PV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릴 줄 알아야 됐습니다. 그죠? 그 PV 그래프라는 것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그려놓은 그래프인데, 이거는 예전에 중학교 때 여러분 배웠던 보일-샤르르 법칙으로부터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일-샤르르 법칙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온도분의 압력 곱하기 부피 한 요 값이 K로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게 보일의 법칙이었고, 그렇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하고 부피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이게 샤르르 법칙이었습니다. 이걸 합치면 T분의 PV는 K로 일정하다는 거고, 이걸 완벽히 만족하는 기체가 바로 이상 기체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P 곱하기 V는 K 곱하기 T이므로 T니까 결국은 온도가 만약 일정하다면, 얘가 일정하다면 P하고 V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기체의 상태는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기체들은 압력이 여기 얘를 두 개를 들어놨죠. 압력이 2P고 부피가 2분의 V고 압력이 P고 부피가 V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곱이 같으니까 2P 곱하기 2분의 V, P 곱하기 V 둘 다 곱이 PV니까 이 두 개의 곱이 같으면 뭐가 같다는 겁니다. 온도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여기 있는 기체나 여기 있는 기체나 온도가 일정한 애들입니다.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기체들은 다 온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등온 곡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PV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이 등온 곡선을 그려놓고 온도가 같은 상태들을 다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조선으로 해서 나머지 관계들을 한번 따져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게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압력이 일정한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은 이 등온 곡선 사이에서 압력이 일정하게 기체의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체의 상태가 변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온도가 요 원점에 붙을수록 온도가 낮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 곱한 값이 더 작으니까 P 곱하기 V, 여기는 P 곱하기 여기니까 그럼 여기 온도가 더 높은 거고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이 일어나면 등압 과정이 일어났을 때 외부에서 열이 주어지게 되면 열이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 주어진 만큼 일을 하게 되고 온도도 변합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된 열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기체가 팽창하게 만듭니다.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인데, 부피가 일정할 때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부피가 일정한 상태로 열이 공급이 되면, 열이 공급이 됐다. 열이 공급이 되면 얘는 부피가 일정한데 열이 공급이 되니까 압력이 증가합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도 올라가는 거죠. 온도도 T1에서 T2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연력학 제일법칙을 써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여기서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W가 0입니다. W 0. 그러면 Q만 공급된 열만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공급된 열하고 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열이 공급된 거고, 반대로 하면 열이 공급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열이 방출되면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벽을 때리는 횟수도 증가하고 때리는 그 힘도 증가하겠죠. 근데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단열 과정이라는 거는 열 출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PV 그래프의 특성을 보면 등온곡선과 등온곡선 사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갑니다. 그래서 이건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보면 델타 U 플러스 W,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 Q가 빵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W가 마이너스 델타 U입니다. 또는 델타 U는 마이너스 W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게 되면 이 W가 일을 하게 되면 이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고, 외부로부터 일을 받게 되면 얘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일을 양하고 기체 내부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값이 같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는 이제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이 연력학 과정들을 연력학 제1법칙으로 우리가 해석해보고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보고 여러분들 잘 한번 복습해보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음 시간에 풀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할 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면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 요걸 배울 겁니다.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간단히 바꾸면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였습니다. 에너지 보존. 그래서 Q가 공급이 돼야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럼 내부 에너지도 없다. 그럼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이상 일을 못하고, 내부 에너지가 없으면 일을 못하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공급되는 에너지만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공급된 열이 전부 다 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이 Q가 W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Q만큼 W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이 Q가 모두 W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들이 열기관, 연력학 제2법칙, 열효율이라는 거. 이 열효율을 가지고, 열기관의 열효율을 가지고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카르노 기관,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카르노 기관은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열원, 저열원이라는 그 용어들을 여러분이 좀, 여기서는 주로 쓰는 용어들이니까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기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은 다른 말로는 엔진입니다. 엔진. 자동차 엔진. 그러니까 그 안에 연료를 집어넣어서 폭파시켜서 뭔가를 작동시키는 장치들. 이걸 다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열. 그럼 우리 자동차의 모터 같은 경우는 엔진이라고 안 하는 거죠. 모터는. 그럼 열기관이 뭐냐면, 열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열원에서 저열원 사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열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고열원이라는 말은 온도 높은 곳. 저열원은 온도가 낮은 곳. 이걸 저열원이라고 합니다. 열원이라니까 계속해서 열이 공급된다는 거죠. 저열원은 계속해서 여기도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 열원이라는 말은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온도가 열이 빠져나가면 온도는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여기는 외부에서 계속 뭔가 공급이 되어서 여기는 온도를 계속 T1으로 유지하는 그런 열원을 고열원. 여기 온도 T2를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하는 열원, 그걸 저열원이라고 합니다. 낮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열원을 저열원, 높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열원을 고열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열 기관은 대충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고열원에서 여기는 열기관은 요 둘의 중간 온도겠죠. 중간 온도입니다. 그럼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Q1이 공급이 되죠. Q1이 공급이 되고 그 Q1에서 일부가 일을 하게 됩니다. Q1 일부가 일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일을 하고 남은 에너지는 다시 이쪽으로 저열원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열기관이고, 열기관은 그래서 여기서 한번 피손을 돌리면 다시 원래 자리로 딱 돌아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 거죠. 열을 받아서 일을 하고 저를 내보내고 다시 딱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다시 얘의 온도는 T로 변해 있는 거죠. 온도 다시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열원, 저열원을 우리가 위에서 여기서 살펴봤던 고열원, 저열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동차 엔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서 혼합된 가스를 흡입해가지고 이걸 한번 압축을 시킵니다. 여기 이제 밸브가 흡입할 때는 여기 흡입하는 곳에 밸브가 열렸다가 그다음에 압축시킬 때는 밸브가 다 닫히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압축을 빡 시킵니다. 압축을 시키면 여기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번쩍 튀면 여기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폭발할 때 여기에 뜨거운 공기, 이 폭발할 때 공급되는 에너지, 이게 고열원입니다. 고열원. 폭발한 가스, 이게 고열원이 되는 거죠. 그럼 고열원에서부터 이 폭발하는 여기로부터 이제 에너지가 열이 요 Q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쫙 밀립니다. 그죠? 쫙 밀려서 그 다음에 밀리게 되면 이제 여기서 뜨거운 배기가스가 있죠. 이 배기가스 한 600에서 700도 정도 되는 연소가스가 됩니다. 연소가스. 그럼 이 연소가스로부터 실린더 주변으로 이제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실린더 주변으로 열이 싹 빠져나갑니다. 이걸 그래서 이 실린더 주변을 저열원이라고 부릅니다. 저열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폭발 한번 하면 실린더가 엄청 뜨거워지겠죠. 확 뜨거워집니다. 그 자동차 엔진이 진짜 뜨거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일이란 건 뭐냐면 이 폭발한 가스로부터 얘들이 여기서 이제 딱 여기 가는 거, 요게 바로 일인 거죠. 일. 여기서 일을 빡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열이 방출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기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일을 한번 하고 다시 여기서 일을 한번 받게 되는 거죠. 다시 거꾸로 피스톤이 압축시켜 주니까 일을 한번 받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여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다음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어느 과정에서 하는 건지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엔진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동차 엔진을 열화상 카메라를 한번 찍어보면 엔진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열이 방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열이 지금 방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에 열이 방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동차는 반드시 열이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열이 방출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에서 발생된 열의 일부는 여기 보시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방출. 그렇죠? 엔진에서는 열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 열 중에 일부는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방출입니다. 방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일로 갔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던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마찰, 공기 저항에 의해서 다시 또 열로 다 바뀝니다.
결국은 뭐냐면 엔진에서 공급된 에너지는 마지막에는 열 에너지로 다 변환이 됩니다. 그럼 이 열 에너지를 다시 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결론은 없습니다. 이거는. 주변으로 흩어진 이 열 에너지는 쓸모없는 열 에너지들. 얘들을 다시 쓸모있는 에너지로 바꾸려면 외부에서 뭔가 일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일을 해줘야지 자발적으로 얘들이 다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동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이 다 아까 말했지만 열기관이라 그러는데 화력발전소의 열기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석탄과 석유를 떼면 열이 생기게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열을 이 물이 흡수합니다. 물이 흡수합니다. 이 물이 그래서 그래서 수증기를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 뜨거운 고온의 수증기가 막 갑니다. 가서 여기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막 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바람개비 같은 걸 막 돌립니다.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고 난 뒤에 남은 요 조금 온도가 낮아진 에너지가 그 기체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차가운 물에서 식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식는 거죠. 여기서 열 방출하면서 냉각됩니다. 냉각. 그럼 다시 물로 바뀌어서 물이 다시 일로 들어가서 여기 또 여기 물 공급을 해주고 다시 수증기로 바뀌어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반드시 화력발전소도 방출되는 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하고 모든 에너지를 여기서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면 여기 일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열 방출을 할 수가 없겠죠. 열 방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열 방출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터빈을 돌릴 때 여기 터빈에서도 터빈 온도도 올라가는 거죠. 터빈 온도도 올라가고 요 주변에서도 열이 방출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걸 막지 않는 이상 모든 에너지를 다 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열기관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은 한 순환을 하게 되면 열기관이 한 사이클을 돌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런 걸 열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열기관은 반드시 한 사이클을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면 이때는 압력, 부피, 온도가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이렇게 다 되고 나면 다시 여기는 처음 상태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처음 상태로 되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쓸 수 있고 연력학 제1법칙에서 등온 과정에 대한 등온 과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등온에 대한 걸 쓸 수 있어서 연력학 제1법칙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열기관에서 이 내부 에너지 한 사이클을 거쳤을 때 순환 과정 한 사이클 요 한 과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기를 반복했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 순환하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한번 요 식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 연력학 제1법칙은 델타 U를 기준으로 써볼게요. 델타 U는 Q-W입니다. Q-W입니다. 근데 이 Q라는 거는 Q를 잘 봐야 됩니다. Q는 요 열기관이 받은 알짜열입니다. 알짜열. 알짜란 말을 그냥 한번 붙여봤습니다. 알짜열이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공급을 Q1만큼 받았고 이게 공급받은 거고 요 Q2만큼 방출했습니다. 방출. 그럼 알짜배기로 받은 열은 얼마만큼입니까? 알짜배기로 받은 열은 Q1 빼기 Q2만큼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는 Q1 빼기 Q2 마이너스 W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봤지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죠. 한 순환을 거치게 되면 온도가 같아지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0이라는 거죠. 0. 그러면 이 오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Q1 빼기 Q2는 W입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한 일은 공급된 열에서 방출된 열을 뺀 만큼 일을 한다.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걸 써보면 Q1은 또 Q1 공급이 Q만큼 공급되면 W만큼 일을 하고 Q2만큼 방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Q1이 공급이 되면 이 Q1 전부를 다 W로 바꾸고 Q2를 방출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렇게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봤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방출되는 열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 방출되는 열은 절대 못 없앤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겠죠. 대충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방출되는 열이 없으려면 이 엔진보다 주변이 더 온도가 낮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고열원에서 열을 받으면 이 엔진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이 주변 실린더랑 이런 애들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요애랑 또 온도가 같아지는 거죠. 또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막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결국은 이게 한 순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엔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엔진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 방출되는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냥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물이 흐르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흐르는데 여기에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그래,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치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위치가 만약에 똑같으면 이 물레방아는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렇게 흘러가야,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고 나머지가 이 방출이 돼야 물레방아를 돌 수 있는 것처럼 열도 마찬가지로 높은 온도에서 공급된 열이 있고 낮은 데로 방출되는 열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열 효율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열 효율은 영어로는 E로 표현하고, 열 효율은 공급된 열분의 한 일. 내가 열을 Q1만큼 공급했는데 이건 공급이고 이거는 한 일입니다. 한 일. 열 중에 얼마의 일을 했냐, 내가 공급된 열 중에 얼마만큼 일을 했냐, 이걸 구한 게 열 효율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다르게 식을 써보면 Q1분의 W는 Q1 빼기 Q2였으니까 Q1 빼기 Q2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정해보면, 그러면 Q1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도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 효율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앞으로 열 효율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기관에서는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들, 열 효율을 주었을 때 그 열기관이 한 일을 구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 효율의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열 효율은 이렇게 구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불꽃 점화 기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같이 교과서에 있는 사람들은 살펴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꽃 점화 기간의 열역학 과정, 이거는 뭐 우리 물리학 원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꽃 점화 기간의 열역학 과정은 오른쪽에 PV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PV 그래프를 보면 좀 익숙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봅시다. 이 불꽃 점화 기간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혼합 기체가 이쪽 안쪽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럼 이 과정은 요 PV 그래프에서 어떤 과정이냐면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한, 이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팽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요렇게 가는 거죠. 이게 흡입 과정입니다. 요 1번 흡입 과정이 여기입니다. 흡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축됩니다. 흡입되는 게 압축이. 근데 이 과정이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빠름. 그래서 전에 우리 단열 과정 이야기할 때 일상생활에서 단열 과정을 만들기가 어렵지만 매우 빠르게 팽창 압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열 출입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이 출입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열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압축될 때 매우 빠르게 압축이 확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2번 요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그래서 이거는 단열 과정이고 이때가 바로 압축 단계입니다. 압축. 그래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폭발이 빵 일어납니다. 폭발이 팡 일어나는 거, 순간적으로 폭발이 팍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부피 팽창을 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상태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폭발이 여기가 불꽃, 여기 폭발, 처음 폭발이 빵 일어나서 에너지가 팍 공급되는 상태죠. 여기서 그래서 Q1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요 Q1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공급이 딱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폭발하고 난 뒤에 이제 쭉 내려가겠죠. 피스톤이 쭉 내려갑니다. 이것도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빠름. 폭발해서 쫙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열 과정으로 여기도 팽창을 하는데 단열 과정으로 팽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단열 팽창이 다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단열 팽창이 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 밑에 내려갔을 때 이때 이제 여기서 연소가스겠죠. 연소가스가 600에서 7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는 아직 부피 변화가 없는 상태로 외부로 열이 방출이 됩니다. 이때 외부로 열이 Q2만큼 열이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Q2 방출되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과정. 이 4번 과정. 이 다시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게 4번 배기 과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흡입하고 이 등압 팽창해서 단열 압축을 한 뒤에 폭발할 때 갑자기 순간 등적 변화가 한번 일어나고 여기서 Q1이 공급이 되고 다시 단열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밀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니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외부로 열을 방출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부 기체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단열 압축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거죠. 일을 받았습니다. 단열 압축되는 과정에서 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단열 팽창합니다. 여기서 일을 또 외부로 하게 되는 거죠. 외부로 하게 됩니다. 그럼 요만큼 일을 받았고 요만큼 일을 했으니까 결국은 얘가 한 일은 결국 요만큼만 일을 한 거죠. 요만큼 일을 한 거고 요게 일입니다. 일을 한 거고 이 일은 크기가 뭐와 같냐? 이때 공급된 열하고 방출된 열의 차이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Q1 빼기 Q2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물리원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하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더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할 거는 뭐냐면 이 배기 과정에서 이제 여기가 올라가기 전 이제 탁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여기 600에서 700도씨 정도 되는 배기가스에서 외부로 이렇게 Q2 열이 방출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는 이게 그러면 이 Q2만큼 방출되는 여기 원래는 Q2의 방출된 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모든 공급된 열이 전부 다 일로 갈 수 있는 거죠. 공급된 열이 전부 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Q2로 방출되지 않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실린더 외부의 공기 온도가 낮고 점점 뜨거워지면 여기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이제 여기 고열원하고 똑같아졌다. 고열원과 온도가 똑같아졌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열이 안 나는 거죠. 여기 폭발하는 요 600, 700 여기도 600에서 700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600, 700이 되고 여기 600, 700 되면 더 이상 열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600, 700이 되면 요 고열원에서 여기 이제 고열원에서 이쪽으로 열이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폭발이 일어날 때도 폭발이 일어나는 상황에도 600에서 700 정도다. 그 정도 온도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열이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열이 방출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열이 방출이 되지 않고 계속 여기 남아있다. 여기 온도가 너무 뜨겁다. 그러면 얘가 압축할 수가 없는 거죠. 압축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온도가 엄청 높으니까.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알겠죠?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 Q2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 Q1하고 W는 절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열 효율이라는 게 Q1분의 W라고 그랬잖아요. 요 두 개 같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얘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얘는 항상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열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앞에서 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왔던 거,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흐른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거에 어긋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규칙입니다. 이 우주의 규칙이죠. 열이 이동하는 규칙, 에너지가 이동하는 규칙입니다.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흐르는 게 바로 열입니다. 그 다음에 고열원에서 받은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열기관은 없습니다. 그만 그걸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기관의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다.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걸 이렇게 열 효율로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E는 1보다 작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하나 나오는 게 열기관의 열 효율은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더 클 수 없다. 이렇게 또 정의하기로 합니다. 그럼 이 카르노 기관이라는 게 대해서 간단히 알아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기관의 열기관의 열 효율은 요거는 이 이렇게 정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항상 같거나 작다는 겁니다. 그럼 카르노 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대 효율을 갖는 이상적인 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카르노 기관으로 만들면 제일 효율이 좋은 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카르노 기관은 이상적인 열기관이라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 카르노 기관은 프랑스의 과학자 사디 카르노라는 사람이 이 카르노 기관을 고안을 해냈는데, 자기 이 카르노 기관을 고안하면서 효율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뭘 찾아냈냐면 요 Q1 분의 Q2의 비율이 온도의 비율하고 같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그죠? 이걸 찾아냈더니 열 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열 효율은 1-Q1분의 Q2였는데 이걸 이제 1-T1분의 T2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온도만 측정하면 효율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T2가, 그러면 이게 1이 되려면, 요 효율이 1이 되려면 요 T2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T2가 0K가 되지 않는 이상 효율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0K가 되는 걸 만들 수가 없죠. 0K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연력학 제3법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0K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열 효율은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카르노 기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카르노 기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열 효율이 뭔지 같이 알아보았었고, 이 열 효율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 항상 어떤 기관이든 열 효율이 카르노 기관보다는 클 수 없다. 항상 1보다 작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말로 풀면 고열원에서 받은 열을 모두 1로 바꾸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열기관의 열 효율은, 실제 우리가 쓰는 자동차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어느 정도 되냐 한번 살펴보니까, 자동차 엔진의 열 효율은 0.4를 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승용차에 쓰는 가솔린차, 휘발유 쓰는 가솔린차는 차량에서 효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연료로부터 쓰는 차를 움직이는 데 쓰는 거는 18%밖에 안 된다는 거죠. 디젤차, 경유차는 22% 됩니다. 디젤이 좀 더 좋죠. 하지만 디젤은 환경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차는 한 30% 효율이 있습니다. 연료 중에 30%만 든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 정말 우리 아깝죠. 연료의 20%도 못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80% 넘게 82%가 다 열로 새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는 80%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전기차를 쓰려고 하죠. 전기차는 열 효율이 80%입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의 80%를 동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차, 요즘 이제 대세 수소 연료 전지차는 48%입니다. 그건 50%에 가깝죠. 근데 우리가 차량 효율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차량에 공급되는 연료를 생산하는 효율도 또 봐야 됩니다. 가솔린, 디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얘들은 88, 89%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또 투입하는 거죠. 그 100 중에 88 정도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고, 그 88 중에 또 18%의 에너지를 차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을 보면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잘 살펴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효율은 좋은데 이 전기차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연료 생산 효율은 2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자동차의 배터리에 충전하는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일단 투입을 해야 되죠. 100 중에 26 정도만 자동차에 쓰는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26 중에 80%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효율은 2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수소 연료 전지차는 연료 생산율이 75%나 됩니다. 그 중에서 차량 효율도 48%나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효율이 36%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 연료 전지차를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소 연료 전지차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좀 이름이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를 개발하고 버스도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해외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수소 연료 전지차도 한번 살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엔진의 열 효율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탐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배웠던 제1종 연구기관입니다. 제1종 연구기관과 연력학 제2법칙에 나오는 제2종 연구기관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보면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1종, 제2종 연구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발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 말고 안에서 이 실린더 내부에서 폭파에 의해서 뭔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말고 바깥에서 열을 공급해서 증기기관처럼 바깥에서 열을 공급해서 여기를 데워서 여기는 기체를 데워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스털링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스털링이라는 목사님이 만든 열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스털링 기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동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첨부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수소연료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살펴보고 그럼 이 수소연료 자동차와 또 우리 앞으로의 자동차의 그 미래에 대해서 같이 관심 있는 사람은 좀 깊이 있는 주제로 같이 준비해서 발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 관련된 문제들, 기출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요 출결은 일단은 과제를, 오늘 본 걸 보고 나서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 글쓰기로 꼭 자기가 봤다고 꼭 달아주시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선생님이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제출하지 않는 친구들은 일단은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까지 체크가 제출 안 했다. 그러면 무단 결과로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제때 바로바로 수업하고 글쓰기로 출석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